안녕하세요. 고인류학자 이상희입니다. 고인류학은 기원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제 첫 강의는 인류 계통의 기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기원 이야기 호모사피엔스, 우리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강의를 도와줄 조교 소개할까요? 사실은 이분들은 그냥 폼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오늘은 사피엔스의 기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조교입니다. 그래도 장갑은 끼겠습니다. 고인류학에서 호모사피엔스의 기원이란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린과 어떤 관계인지로 귀결됩니다.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린으로부터 진화했다, 혹은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린은 서로 상관없는, 아무런 유전적인 교류도 없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라는 그 두 가지의 입장이 대비되었었죠. 네안데르탈린이 누구인지는 우리 대략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아요. 언제부터 어디서 등장했는지도 알고, 언제부터 별로 등장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도 압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호모사피엔스가 누구인지 알아야 호모사피엔스의 기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란 누굽니까? 호모사피엔스는 누구냐뇨? 괴상한 질문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댓글을 다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보면 알잖아요. 우리 다. 딱 보면 호모사피엔스인 줄 아는데 누구냐는 그 질문이 무엇인지. 그런데요, 사실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호모사피엔스를 보면서 우리가 같은 호모사피엔스라고 인정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인류 진화 역사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많은 거리를 뛰어넘으면서 다니지 않았어요. 18세기, 19세기 대륙을 건너온 사람들끼리 만나게 됩니다.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떼거지로 왔죠. 아프리카에서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떼거지로 끌려갔습니다. 미국 대륙으로 떼거지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인류 진화에서 그렇게 서로 만나지 않았을 사람들이 만나게 된 겁니다. 헉, 너무 다르게 생겼어. 그래서 우리와 그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그들은 그냥 오며 가며 다른 음식, 다른 옷을 먹어서 다른 오랑캐라고 손가락질 하던 사람이 아니고 언뜻 보기에 너무 다르게 생긴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누군지 궁금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가 언제냐면 인간을 호모사피엔스라고 해서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생물학적인 단위로 묶는 그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다르게 생긴 사람들도 호모사피엔스인가? 다른 종이면 생식의 문제죠. 다른 종이면 생식을 해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고, 같은 종이면 생식을 해서 자식을 낳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멀쩡히 다니면서 자식들 많이 낳았거든요. 강제든 비강제든. 그래 놓고서는 이거는 그래도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랑은 생식을 해서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은 좀 뭔가 이상할 거야 라는 식의 어떤 편견적인 사건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에는 그렇게 다르게 생긴 사람들을 그냥 다르게 생긴 사람들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정치,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죠. 그렇게 다르게 생긴 사람들을 노예로, 노동자로 착취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들을 과연 같은 인간, 행복 추구권과 자유 추구권이 있는 인간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인종은 몇 개인지, 그 인종은 다 다른 기원에서 왔는지, 다 한 기원에서 왔는데 갈라졌는지 기가 막힌 논쟁을 했어요. 그리고 20세기 초에 우리는 다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 인류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동의했어요. 인류는 호모사피엔스라는 하나의 종, 그 안에 생식이 모두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인종은 생물학적인 단위가 아니다. 그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동의를, 물론 일반인 중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아직 있습니다. 종은 생물학적인 단위 맞습니다. 인종은 생물학적인 단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라는 그 기원,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호모사피엔스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호모사피엔스가 크로마뇽인으로 대표될 때가 있었죠. 크로마뇽,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호모사피엔스의 대표적인 화석입니다. 미국 대학 교재에서도 아직도 보입니다. 네안데르탈인 라페라시나 라샤펠, 그리고 호모사피엔스는 크로마뇽인을 옆에다 놓고 그 대조 대비하는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나옵니다. 크로마뇽인 이 복원된 모습을 보면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1868년도에 발견된 프랑스 도르도뉴 지방에서 발견된 인류 화석입니다. 후기 구석기 시대인이에요. 그러니까 35,000년부터 10,000년 전까지 그 크로마뇽 동굴을 이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1868년도에 발견됐다는 이야기는 종의 기원이 출판된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발견된 그런 중요한 화석이라는 뜻이죠. 크로마뇽인 화석은 1600cc, 어마어마하게 큰 현생 인류의 평균 두뇌 용량이 1400이잖아요. 1600cc니까 네안데르탈인만큼 큰 그런 두뇌 용량을 가지고 있는 현생 인류를 대표 주자로 뽑고 싶었겠죠. 키도 170cm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과 비슷한 키, 비슷한 두뇌 용량의 크로마뇽인은 하지만 네안데르탈인과는 달리 현생 인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현생 인류의 특징이 뭐냐면요. 턱과 훤칠한 이마입니다. 네안데르탈인 따위가 가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현생 인류는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상정을 합니다. 크로마뇽인은 왼쪽 머리에 맞은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큰 혹을 가지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왼쪽 머리에 둔기로 맞은 자국이니까 오른손잡이가 가격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살아남고 늙은이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현생 인류의 생김새, 현생 인류가 누구냐? 우리가 화석을 보고 어떻게 현생 인류임을 알 수가 있지라는, 왜냐하면 현생 인류의 기원을 얘기하니까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생김새는 방금 나온 턱과 이마입니다. 현생 인류에게는 턱이 있습니다. 이 턱 얘기를 잠깐 할게요. 그 전에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에는 턱이 없습니다. 이 미끈한 턱이 없음은 뾰족하게 있는 현생 인류의 턱과 비교가 되죠. 그래서 현생 인류 화석에서 보이는 현생 인류의 생김새 중에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턱입니다. 제가 대학원 가서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바로 이 턱입니다. 우리는 턱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민자 턱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서 굉장히 뭔가 그 인성이 있고 굳게 담은 입, 굉장히 멋짐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발달학을 들었더니 이 턱이 생기는 이유는 턱 주변에 있는 뼈들이 없어진 결과입니다. 턱 주변에 있는 뼈가 없어진 이유는 별로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강한 성격, 카리스마 있는 그런 성품의 관상학적으로 그런 성품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턱이 사실은 약한 턱의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이 높은 이마, 두뇌 용량과는 상관이 없이, 그래서 이 높은 이마에 고단위의 고급진 인지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높은 이마, 존재가 있는 턱, 그것이 현생 인류의 생김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생 인류가 크로마뇽인이었을 때 현생 인류의 기원은 간단했어요. 크로마뇽인의 기원을 보면 되고 네안데르탈인과 비교해서 차이점을 부각시키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크로마뇽인이 연대 측정으로 겨우 1만 년 전 유럽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결국 크로마뇽인은 호모사피엔스의 기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의 호모사피엔스의 기원은 3, 4만 년 전이거든요. 현생 인류 화석이 늘어나면서 이 생김새 리스트가 드디어 논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턱하고 이마만 가지고 현생 인류를 알아볼 수가 있느냐? 왜냐면요, 현생 인류 중에 턱이 없는 현생 인류 많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 동료는 턱을 붙이는 성형수술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턱이 뭐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마가 까진 낮은 이마를 가지고 있는, 낮은 이마가 특징으로 되어 있는 현생 인류 집단도 많습니다. 생김새 리스트, 현생 인류 체크리스트가 불가능한 이유는 현생 인류를 모두 포함하면서 동시에 네안데르탈인은 해당되지 않는 그런 류의 체크리스트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네안데르탈인은 해당되지 않는 체크리스트를 현생 인류의 생김새 리스트라고 할 경우에는 상당한 수의 현생 인류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현생 인류 집단들은 원주민 집단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생 인류 체크리스트를 하려면 몇몇의 원주민 집단은 그럼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고 말할 그런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는 그런 현생 인류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내면 네안데르탈인도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이 논쟁이 1980년대에 불붙었었고요. 지금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현생 인류라는 호모사피엔스의 기원, 호모사피엔스의 조상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형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생겼다는 그런 유전학적인 결과에 의해서 20만 년 전 이후에 어떤 나오는 현생 인류의 화석들은 그냥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전통적인 고인류학은 화석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생 인류는 원래는 유럽의 후기 구석기였어요. 크로마뇽인은 그 희망사항이었고 크로마뇽인 아니라도 유럽의 후기 구석기는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네안데르탈 논쟁이 붙었죠. 그리고 네안데르탈인의 형질이 현생 유럽인에게 또 나타나므로 네안데르탈인이 현생 인류의 조상이라는 결론은 화석을 공부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주류 가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유전학의 연구를 바탕으로 현생 인류는 유럽이 아닌 아프리카에서 기원했다는 가설이 큰 지지를 받게 됩니다. 유전학에서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현생 인류라는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다양성, 어떤 조련 변이는 인구수가 가장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 수가 많이 늘어나겠죠.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쌓여있는 다양성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현대인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봤더니 아프리카인의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다양성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인들이 가장 오래된 유전자 계통수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그 오래된 것이 아주 오래된 것이 아니라 겨우 20만 년 전일 거라는 가설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럼과 동시에 현대인 유전자를 봤더니 네안데르탈인은 멸종이 되었다는 그 결론을 뒷받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완전히 싹 사라졌다, 멸종이 되었다, 현생 인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라는 결론은 화석에서 유전자를 직접 추출한 연구에서도 나오게 된 결론입니다. 그것이 1990년대에서 2010년까지 정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 네안데르탈인 유전체를 발표한 연구가 나왔죠. 그리고 거기에서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현생 인류의 유전자에
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20, 30년 지나서 화석과 유전학이 똑같은 결론을, 일관된 결론을 내게 된 겁니다. 현생 인류 유전자의 대다수는 아프리카에서 기원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콜럼부스의 달걀처럼 알고 봤더니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인류는 500만 년 전에 기원한 이후 300만 년 동안은 아프리카에서만 살았어요. 그리고 200만 년 전부터 구대륙으로 다 퍼졌지만 그 동안에도 인류의 절반은 아프리카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프리카를 굉장히 작은 나라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청나게 큰 대륙입니다. 그러니 가장 오래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수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던 아프리카에서 유전적으로 가장 많은 기원을 했을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기원했다는 결론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채널을 돌려도 되겠죠? 아닙니다.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기원해서 전 세계로 퍼지면서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 네안데르탈인이든 호모 에렉투스에 남겨진 유민이든 다 죽였다라는 가설은 틀린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기원해서 전 세계로 퍼지면서 토착민들과 유전자를 섞었다? 맞습니다. 아프리카의 유전자가 전 세계로 퍼졌다. 아프리카에서 현생 인류가 생물학적인 단위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유전자만 전 세계로 퍼졌다? 이상한 말인가요? 하지만 데니소바의 유전자가 저쪽 서유럽 끝에서 발견되고 파푸아 뉴기니에서 발견되는 것은 데니소바인 자체가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지만 유전자는 집단과 집단의 관계를 통해서 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아시아 끝에서 발견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90%의 사람들이 다 대체가 되고 10%의 사람들만이 살아남아서 유전자를 남겼다라고 한들 그 10%가 우리 인류학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미 대륙으로 건너온 유럽인들이 그 당시 미 대륙에 살고 있던 원주민의 90%를 죽였다고 하죠. 그 10% 남아있는 미 원주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듯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생 인류의 그것이 10%의 조상이든 5%의 조상이든 다양한 조상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만약에요,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기원해서 전 세계로 퍼지면서 가끔 토착민과 유전자를 섞었다. 서로 다른 종이지만 다른 종끼리 가끔 유전자도 섞으니까 혼종할 수 있으니까 가능했다. 맞는 설득력 있는 가설입니다.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기원해서 전 세계로 퍼지면서 가끔 토착민과 유전자를 섞었다. 왜냐하면 모두 호모사피언스였기 때문에 같은 종의 다른 집단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유전자 유동, 진 플로우 역시 설득력 있는 가설입니다. 이 둘이 다른 종이었는데 유전자를 섞었던 그 혼종, 인트로그레션이라는 그 개념인지 같은 종인데 두 개의 다른 집단끼리 유전자를 섞은 진 플로우인지 그게 뭐 중요하냐고 물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고인류학에서는 너무도 중요한 구분이었던 겁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종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분석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같은 종으로 보느냐 다른 종으로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유전학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유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둘이 다른 집단이어서 왔다 갔다 했는지 다른 종이어서 왔다 갔다 했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개된 방송에서 이렇게 다른 생각을 그냥 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정말 현명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고인류학에서 전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종의 문제, 그게 어쩌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드는 거 있죠. 어차피 종이라는 것은 딱딱한 규격의 개념이 아니라 역동적인 개념이었던 겁니다. 시작이 있고 변화하고 멸하잖아요. 그런 다이나믹한 개념을 어떤 딱딱한 규격에 넣고 이 종이야 저 종이야, 종이 맞아 틀려 하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 종의 개념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모사피엔스의 유전자가 기원하여 호모사피엔스라는 새로운 종이 생긴 것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걸 좀 믿기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저는 물론 모든 가설하고 이별할 준비를 항상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로 우리가 6만 년 동안 어느 정도 분리된 상태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호주의 원주민들이죠. 그들은 6만 년 동안 어느 정도는 고립된 상태에서 살았지만 6만 년 후에 다시 유럽인들과 만나서 아무 문제 없이 호모사피엔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 한가운데 있는 호주라는 대륙이 6만 년 동안 분리되어 있어서도 새로운 종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아프리카라는 다른 대륙과 연결되어 있는 대륙이 과연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분리되어서 새로운 종을 낼 수 있을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좀 더 중요한 것은 현생 인류, 다양한 인류 집단이 만나서 문화와 유전자를 나누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뼈와 유전자에 나타난다는 그 부분일 겁니다. 1998년도에 발견된 포르투갈의 라갈벨료는 라페도 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의 형질을 모두 보이고 있습니다. 1998년도는 한창 그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이 주요 가설이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당시 금지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많이 떴습니다. 물론 이제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했음을 알고 있죠.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형질, 생김새의 리스트로 알아볼 수 없다면, 유전자로서도 알아볼 수 없다면 그러면 호모사피엔스적인 행위로라도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상징적인 행위를 하고 언어를 쓰며 예술을 즐기는 호모사피엔스는 유럽의 후기 구석기 창의혁명과 동급으로 놓여졌던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참 괜찮았던 정의였어요.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그런데 지난 20, 30년 동안 드러난 연구는 그렇지 않다는 거. 유럽의 후기 구석기에서 다시 시작했던 것 같았던 상징행위, 언어, 예술, 장신구 그런 것들이 유럽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어쩌면 유럽보다도 빨리 아니면 유럽만큼이나 오래된 그런 유적들에서 발견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당장 지난달 2021년 1월 달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4만 5천 년 전에 멧돼지 그림을 그린 벽화가 발견됐죠. 그런 것들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생물체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이주를 한 흔적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지도를 많이 봐요. 점있기 같은 거죠. 연도를 봐서 가장 이른 연도부터 가장 나중 연도로 점을 잇는 것입니다. A에서 B로, C로, D로. 그런데 고인류의 이주가 아닙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점에 있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저는 물론 몇 가지 이유가 진작이 가는 바가 있습니다. 인구가 확산을 하면서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인구가 또 확산을 해서 지경이 넓어지고 계속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로 퍼져나갔던
그런 메커니즘이 이주의 메커니즘보다 훨씬 더 말이 되는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라면 우리는 매우 깊은 기원과 매우 짧은 기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으면서 하나의 종을 이루고 있는 호모사피엔스는 특별합니다. 다른 계통은 이쯤 되면 여러 종으로 분화했어요. 바퀴벌레도 그랬고 쥐도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의 종입니다. 어떤 집단은 사라지고 어떤 집단은 후손을 남겼지만 이들 모두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인류학의 메타인지, 고인류학의 인류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